세계 문학 필독서 50. 3.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퓨도르 도스토옙스키. 신과 인간, 선과 악에 대한 치열한 탐색. 퓨도르 도스토옙스키. 1821년 자선병원 의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도스토옙스키는 어린 시절부터 문학을 꿈꾸었지만 자수성가한 그의 아버지는 학비가 들지 않고 직업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공병학교에 도스토옙스키를 입학시켜버렸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시기부터 방황을 시작했으며 각종 질병과 큰 빚으로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다. 데뷔작 가난한 사람들은 당시 러시아의 위대한 비평가 비사리온 벨린스키로부터 제2의 곡골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청년 시절 사회주의 독서 모임을 하다가 시베리아로 떠난 유형생활, 간질과 엄청난 빚은 그의 창작 활동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그의 주요 작품 속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1881년 폐동맥 파열로 세상을 떠났다. 톨스토이와 함께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소설가이자 전무후무한 위대한 작가로 평가받는다. 철학적 주제를 소설로 풀어내다. 지금까지 쓰인 가장 위대한 소설 지그문트 프로이트, 인생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모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안에 있다. 커트 보니것. 그는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을 창조해냈다. 사람들이 광기라 부르는 그 안에 그의 천재성의 비밀이 있다. 제임스 조이스 등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향한 찬사는 작가들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출간한 지 100년이 넘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금까지 최고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이유는 극적인 소재와 긴장감 넘치는 구성, 개성 넘치는 주인공들이 극의 재미와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있기도 하지만 소설적 재미를 뛰어넘어 삶과 죽음, 사랑과 욕망, 신과 신념 등 인간의 근본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독자들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두고 도스토옙스키를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이 소설이 그의 작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빚에 쫓기지 않고 안정된 상태에서 썼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빚과 병마에 고통받지 않는 평화로운 상태에서 작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썼으니 그의 작품 중에서 문학적 완성도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 이 소설을 집필하면서 작성한 작가의 원고, 초안은 도스토옙스키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원고 초안에는 원고 집필과 관련해서 다양한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기차가 지나가는 철로 위에 누워있는 것이 가능한지 조사해 볼 것, 징역형을 받은 남성의 아내가 즉시 재혼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 공장에서 학대당하는 아동 문제를 확인할 것 등 집필 과정에 필요한 조사 계획이 담겨 있다. 두 번째 아내 안나 덕분에 경제적 자유를 얻었기에 이토록 한 작품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단 26일 만에 도박꾼을 쓰기도 했던 도스토옙스키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무려 3년간의 대장정 끝에 완성했다. 이 소설은 돈, 치정, 친부 살해 같은 선정적이면서도 통속적인 소재로 종교, 철학, 심리 등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주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는다. 도스토옙스키의 사상과 예술이 총집약된 작품으로 이 소설 한 권에 도스토옙스키의 작가적 역량, 살아온 인생, 종교적 통찰이 모두 담겨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만약 이 세상에 애정소설, 가정소설, 심리소설, 정치소설, 추리소설, 종교소설의 요소를 모두 갖춘 소설을 꼽으라면 당연히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다. 이토록 방대하면서도 등장인물 모두가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서사가 촘촘히 엮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도스토옙스키의 천재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양한 학문이 융합된 사상적 깊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문학에서 가장 매력적인 대중소설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놀랍다. 이런 작품을 인간이 쓸 수 있단 말인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탐욕스럽고 방탕하고 인색한 아버지 퓨도르 카라마조프와 세 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살인과 치정을 다룬다. 장남 드미트리는 약혼녀를 두고도 부유한 상인의 첩인 그루센카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그녀와 결혼하기로 결심한다. 한편 호색한인 아버지 퓨도르 또한 그루센카에 빠져서 3,000 루블을 미끼로 그녀를 유혹한다. 드미트리는 그루센카와 결혼하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돈을 뜯어내려는 심산을 공공연히 드러낸다. 공교롭게도 그 즈음 아버지 퓨도르가 살해되었고 그가 그루센카를 유혹하려고 준비해 두었던 3,000 루블이 없어지자 드미트리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받아 체포된다. 퓨도르의 사생아이자 집안의 하인이었던 스메르자코프가 둘째 아들 이반의 암묵적 동의하에 퓨도르를 살해했지만 결국 드미트리가 진범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다. 선정적이고 통속적인 줄거리지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읽어나가기 쉽지 않은 소설이다. 이 소설 속에는 다양한 종교적 논쟁, 철학, 정치, 심리 등에 대한 담론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반부 종교와 관련된 부분만 잘 넘어가면 모래알처럼 흩어졌던 이야기가 하나로 응집되면서 다 읽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도록 소설 속 주인공이 계속 떠오르는 후유증을 겪게 된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방대하면서도 작품의 길이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엄청난 흡입력을 가진 작품을 썼는지 혀를 내두른다. 혹자는 악마의 힘을 빌려서 쓴 소설이라고 평가할 정도다. 결국 도스토옙스키가 하고 싶었던 말. 이토록 위대한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평생 갈구한 것은 사랑이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작품이 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통해서 평생 추구했던 사랑의 본질을 제시했다. 도스토옙스키는 언제나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다. 그는 출산을 앞둔 아내를 위해서 산파가 사는 집을 매일 오가곤 했다. 평소 길눈이 어두웠기에 막상 아내 안나가 출산에 임박했을 때 산파집을 제대로 찾지 못할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아내가 출산하자 너무 기뻐서 무려 10분 동안이나 아기의 성별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안나에 대한 도스토옙스키의 순애보적 사랑은 죽음을 앞둔 휴양지에서 보낸 편지 한 통으로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아주 많은 꽃이 있고 그 꽃들을 묶음으로 팔고 있어. 그렇지만 나는 꽃을 사지 않소. 꽃을 선물할 나만의 여왕이 여기에 없기 때문이라오. 내 여왕이 누구인지 알겠소? 그건 바로 그대라오. 이토록 가족과 자식을 사랑했던 도스토옙스키였기에 사랑하는 막내 아들 알료사가 겨우 3살의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빠졌다. 하지만 더 큰 비탄에 빠진 아내 안나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하며 하나님이 준 불행을 겸손하게 수용하라는 위로를 건넸다. 그러고는 최후의 대작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표도르의 셋째 아들 알료사로 아이를 부활시킨다. 그뿐만 아니라 소설 속에서 3살짜리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진 여인을 위로하는 조시마 장로의 말을 통해 자신의 슬픔을 스스로 위안한다. 당신의 아들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의자 앞에서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지내면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울고 있습니까? 차라리 기뻐하셔야 해요. 도스토옙스키의 가족에는 이 소설의 에필로그에서 불행하게 죽은 소년의 장례식에 참석한 알료사의 말로 더욱더 절실히 드러난다. 알료사는 장례식에 모인 사람을 위로하며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누린 행복한 추억보다 미래 생애를 위한 더 숭고하고 강력하며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고 강조한다. 어린 시절부터 누린 아름답고 숭고한 추억이야말로 가장 좋은 교육이라는 것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어린 시절 제대로 된 부모 슬하에서 좋은 추억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잘못될 수 없으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믿음을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도스토옙스키를 완성한 여성 안나. 도스토옙스키는 엄청난 재능을 발휘한 위대한 작가였지만 그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시베리아 유배 시절에 지병인 뇌전증이 악화되어 하루에도 몇 번씩 발작을 일으킬 만큼 그를 괴롭혔으며 도박 중독으로 막대한 빚을 지고 빈곤에 허덕였다. 빚을 갚기 위해 출판사와 무리한 계약을 하여 마감에 쫓기는 일도 다반사였다. 너무나 바쁜 일정 때문에 도박꾼이나 죄와 벌 등은 도스토옙스키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는 구술 필기의 형태로 집필되었다.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듯한 도스토옙스키의 구술을 속기로 받아 적었던 사람이 바로 도스토옙스키의 두 번째 아내이자 그를 더 위대한 천재로 다듬어준 안나 스니트키나다. 1865년 도스토옙스키는 형에게서 물려받은 3,000 루블의 빚을 당장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채권자들은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 감옥에 넣겠다고 협박했지만 그로서는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스텔로프스키라는 출판업자가 악마의 제안을 했다. 1866년 11월 1일까지 소설 한 편을 완성해서 넘긴다는 계약서에 서명하면 3,000 루블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계약에는 무시무시한 조건이 달려 있었다. 만약 기한 내에 원고를 넘기지 못하면 향후 작가가 출간하게 될 모든 작품의 인세를 출판업자가 가져간다는 조항이었다. 작가라면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할 계약이지만 앞뒤 가릴 처지가 아니었던 도스토옙스키는 이 계약에 덜컥 서명했다. 그리고 3,000 루블은 얼마 지나지 않아 빚을 갚고 도박하느라 탕진해버렸다. 날짜는 이미 10월로 접어들었지만 3,000 루블은 사라졌고 써야 할 소설 한 권과 더 늘어난 빚만 남았다. 돈 때문에 급하게 원고를 쓰는데 이골이 난 도스토옙스키이지만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1500매 분량의 소설을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당시에는 컴퓨터는커녕 타자기도 존재하지 않은 시절이었다. 다급해진 것은 본인보다 그의 친구들이었다. 그가 저작권을 영구히 빼앗기면 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친구들은 고민 끝에 여러 명이 한 장씩 원고를 쓴 다음 도스토옙스키가 최종적으로 모아서 완성하는 해결책을 내놓았지만 그 방법은 작가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친구들은 이번에는 속기사 자격증을 이제 막 취득한 젊은 여성을 소개했는데 그녀가 바로 안나였다. 도스토옙스키는 마지못해 이 제안을 수락하고 소설 쓰기에 돌입했다. 원래 도스토옙스키 소설의 열렬한 독자였던 안나는 누구보다도 이 일에 적격이었다. 그녀는 도스토옙스키가 불러주는 대로 속기를 해서 밤새 정서한 뒤 다음날 도스토옙스키에게 확인을 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완성된 작품이 바로 도박꾼이다. 26일 만의 일이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도스토옙스키는 안나에게 청혼을 하고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한다. 도스토옙스키는 평생 빚에 시달리다 보니 육체적 자유보다 경제적 자유가 더욱 절실했다. 빚만 청산할 수 있다면 언제라도 감옥에 갈 의향이 있었다. 그런 그에게 안나는 경제적 자유를 선물했다. 안나는 현명하고 야무진 여성이었다. 단단한 인내심으로 남편의 도박 중독을 치료했고 여차하면 채무자 감옥에 갈 것처럼 채권자를 압박했다. 한편 자신이 직접 출판사를 차려 독자와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 도스토옙스키의 빚을 해결해 나갔다. 안나 덕분에 도스토옙스키는 난생 처음으로 경제적 불안감 없이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 도스토옙스키는 불세출의 작가다. 러시아 철학자 니콜라이 베르다예프는 도스토옙스키라는 작가를 낳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지구상의 러시아인의 존재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후대의 작가는 물론이고 세계 사상사에도 큰 영향을 미친 도스토옙스키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도스토옙스키로 만든 것은 어쩌면 안나의 힘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상으로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었습니다.